저는 차종원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교수님, 이강호 교수님을 모시고 유튜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수님은요, 카이스트의 문슬미래전략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슬미래전략대학원 이강호 교수입니다. 저는 그 인구와 미래전략 강의를 하고 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교수님께서 이 혁신경제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이제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현재 국가의 대응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책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혁신경제 4.0이 지지난달에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위기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공감대 속에 8명의 저자가 힘을 합해서 책을 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무역 환경은 과거와 다른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고 새롭게 점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올해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 인구의 한 20% 이상을 초과한다는 건데 이 초고령 사회, 고령화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떤지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기 때문에 인구에서만큼은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저출생도 빠르고 고령화도 빠릅니다. 14%인 고령 사회에서 20% 넘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우리나라는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바뀌었어요. 7년 만에요?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됐는데 2025년 올해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죠. 7년 만에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됐고 독일 같은 경우는 36년 만에 됐어요.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2040년, 50년 되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통계청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이제 고령인 분들은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연령대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서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고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출산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30대 이후에 출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60세가 된다면 30살이 안 된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일자리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돌봄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신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2.8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희망하시는 나이와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에서 이런 갭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이제 한국형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정년과 이제 연금 수급 연령 차이를 좁히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분들은 일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하위 70% 소득 이하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적 연금을 통한 소득 보전 방안이 있고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과 같은 수단이 있고 개인 연금을 통한 IRP나 연금저축 등을 통한 그런 다층 체제에 의한 이제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 일자리를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아서 고령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고령 인구보다 고용률이 한 1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향후에 지금 고령 인구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일자리를 주면 한 27만 원 정도 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도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매년 이제 증가율이 꽤 높은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복지 차원의 복지형 일자리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일자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도 선호하고 노인들도 필요로 하는 노인들도 노동을 하는데 수요를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양쪽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령 인구들한테는 주 40시간 일을 하라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주 20시간 근로제 보편화. 고령 인구한테는 일주일에 20시간만 일을 하게 한다면 3일만 출근하던가 아니면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던가 이렇게 하면 이 고령 인구한테도 딱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시간 근로제를 보편화시킨다면 이분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그러면 기업인들도 충분히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령 인구들한테도 AI 교육이 필요합니다. AI 교육을 시키면 고령 인구가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AI는 배우기도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에게 쉽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잘 활용하면 훌륭한 성과물을 토해내거든요. 이미 AI가 만들어주니까 자기가 보완해서 완성된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완성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령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역량도 높아지고 기업인들이 필요한 인력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저출생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로서 아주 적절한 융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자산의 대부분을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연금 개편안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젊은 층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지금은 연금 기여금을 내지만 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젊은 층에도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나이 들어도 안전한 이제 소득 기반이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더 함으로써 일을 할 때는 세금도 내고 이렇게 연금 받는 연령도 우리가 이제 뒤로 더 미룰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합 방안을 찾는다면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일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일자리는 개인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이런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직 연령 60세에서 넘어가는 사람 숫자가 향후 10년 동안 1년에 연 평균 87만 명씩
60세 퇴직을 하는 세대입니다. 대부분 대학 졸업을 하고 뭐 젊은 층들이 취업을 할 때 25세, 29세 사이에 주로 취직하잖아요. 신규 취업 핵심 인구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002년 태어난 친구들이 40만 명대잖아요. 그러면 87만에 40만 명대면 이 사람들이 40만 명대가 진입하고 87만이 나가되면 반밖에 안 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불균형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젊은 친구들을 구할 수가 없을 거다. 일본과 같이 그러한 고인난, 사람이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직장 현장에도 이게 갑자기 벌어질 게 지금 2, 3년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부족한 젊은 층의 인구를 이분들이 보완해서 세대 간 인력 재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환경이 네.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령인 분들에게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평생 이제 본인께서 거주하셨던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령 친화 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고령 친화적 주택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뭐였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통한 돌봄이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양원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부모님 또는 고령 인구가 어디로 가 있죠? 요양원에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령 인구들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극히 꺼려요. 거의 죽음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서요. 거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주택이 고령 친화주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되면 빈집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좀 변형시켜서 그 구역을 고령 친화적인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연계돼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고령 친화적인 주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에 계시면서 그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고령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시면 요즘 시니어 타운 이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고립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럴수록 더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닌지, 좀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뭐 90년대나 될까요? 2000년대 그때에 시니어 타운이 한참 바람이 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 고령 인구만 집단으로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뭐 10년 살고 20년 살면 사망해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떻게 되죠? 그 타운이 굉장히 좀 더 암울한, 활기가 없는, 그 다음에 새로운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영국에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유명한 인구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인이 사별을 해서 혼자 삽니다. 이제 자녀들은 이제 출가하셨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집이 좀 커요. 빈 방 하나를 대학생 2명한테 사용하게 했더라고요. 이제 임대료는 거의 안 받고, 그런데 이제 부엌은 같이 쓰게 해요. 그쵸. 근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훨씬 활기가 있고 훨씬 좋더라.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좋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접촉이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부엌도 사용하게 하고 이제 그거는 계약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한다면 이렇게 융화조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나 2인 가구 노인 부부가 큰 아파트에서 큰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산이 50대나 60대에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그분들한테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데 그러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항상 애롭고 혼자 살아요. 아주 표준 주택으로 하는 33평짜리 아파트라도 방이 3개인데 네. 그중 자기가 쓰는 건 하나뿐이에요. 그 방 하나를 누구한테 임대를 하느냐? 젊은 분들.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한테 거기를 임대를 해줘요.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젊은 층한 그 임대료를 정부가 50% 보조를 해주는 달지 이런 일정한 비율을 해주면 이 분은 좋은 젊은 친구가 와서 거기서 살게 되기 때문에 좋고 대화 상대도 되기도 네. 하고 같이 사는가 좋고 싼 집에 싸게 이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젊은 층은 또 좋아요. 거기다가 정부가 한 50% 정도 보조를 해준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세대 융합형 공동 주거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아주 지금 양쪽의 수요를 네. 미트시켜주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책도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할 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이경호 교수님과 함께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를 이제 대비해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주는데 고령 인구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절대 숫자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고령 인구 비율도 높아지겠죠. 이제 이러한 사회에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나아갈 거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그런 고령 인력들한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령 인구 초고령화 사회를 얘기를 하면 고전 과제, 위기 이런 부분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 AI, 로봇과 같은 바이오 헬스 기술 이런 것도 최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령 인구가 활동 공간을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요즘 에이지 테크,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 기술을 융합시켜서 이거를 발전시키게 된다면 돌봄 문제, 노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행복한 삶이 있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고령사회, 이런 것을 우리가 설계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